우리는 김유신을 삼국통일의 장군으로 기억하죠.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와 싸웠던 장군, 신라 군대를 이끌고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버린 사람. 하지만 이 장군의 시작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는 신라에서 태어났지만 신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김유신은 595년 신라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원래 가야 왕족이었어요. 가야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던 나라였죠. 철이 많고 무역이 활발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결국 신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야의 왕족 일부가 신라로 들어오게 되죠. 김유신의 집안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신라 귀족이었지만 완전히 같은 귀족은 아니었어요. 신라 사회에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거든요. 왕이 될 수 있는 집안, 정치 권력을 잡는 집안, 군대를 지휘하는 집안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출신 집안은 그 중심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김유신의 시작은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최고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 하고 평범한 집안도 아닌 조금 애매한 위치였죠. 하지만 어린 김유신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랑, 신라의 젊은 전사 집단이었죠. 화랑은 단순한 전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수련하는 집단, 신라의 미래 장군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죠. 김유신도 어린 나이에 화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젊은 김유신이 친구들과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말이 어느 집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기생이 살던 집이었다고 전해지죠. 젊은 장군이 그곳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유신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한 행동을 합니다. 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간 말, 그 말을 베어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훗날 김유신의 결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집니다. 그 이후 김유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훈련, 무예, 전쟁 준비. 젊은 화랑이 하루 대부분을 이런 일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김유신이 산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뱀을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유신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그 뱀을 베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 젊은 화랑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신라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춘추, 훗날 무열왕이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신라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정치가였고 한 사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곧 삼국의 운명을 바꾸는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신라 김춘추, 그리고 장군 김유신.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신라는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삼국을 뒤흔드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젊은 화랑 김유신. 이제 그는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화랑 김유신. 그는 이미 신라에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어요. 무예가 뛰어나고 훈련도 엄격하고 성격도 강했죠. 하지만 그때까지 김유신은 그저 유능한 화랑 정도였습니다. 아직 신라의 역사를 바꿀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시기 신라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춘추, 훗날 신라의 왕무열왕이 되는 인물이죠. 김춘추는 왕족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신라 정치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골품제 때문이었죠. 왕이 될 수 있는 집안이 정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김춘추 역시 왕족이었지만 항상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모으는 능력, 외교 능력,
그리고 정치를 읽는 감각.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둘이 아주 가까운 동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김춘추, 장군 김유신. 이 조합은 실내에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김춘추의 딸이 김유신의 집에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갈 시간이 늦어졌어요. 당시 신라에서는 젊은 남녀가 밤에 같은 집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김유신은 한 가지 계획을 씁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일부러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집에는 김춘추의 딸과 김유신 둘만 남게 되죠. 다음 날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으로 김유신과 김춘추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가족이 됩니다. 정치 동맹이 혈연 동맹으로 바뀐 것이죠. 이 사건 이후 김유신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화랑이 아니라 왕족과 가장 가까운 장군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 신라의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세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의 위치였습니다.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죠. 서쪽에는 백제, 북쪽에는 고구려. 두 나라가 동시에 압박하면 신라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삼국을 끝내는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서게 됩니다. 정치가 김춘추, 장군 김유신.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전쟁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예 삼국의 판도를 바꾸려 했죠.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백제였습니다. 백제. 당시에도 강한 나라였고 특히 신라에게는 오랫동안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결정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외부의 힘도 빌리기로 바로 당나라. 그리고 이 순간부터 한반도의 전쟁은 훨씬 더 거대한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여기에 당나라까지 얽히게 되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가운데에서 김유신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점점 크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역사에 남게 되는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황산벌. 그 전투에서 신라와 백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상대는 또 하나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백제의 계백. 그리고 이 두 장군의 이야기는 곧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춘추와 김유신.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뒤 신라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라의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북쪽에는 고구려, 서쪽에는 백제.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신라를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백제는 신라에게 가장 가까운 적이었죠. 국경이 자주 충돌했고 전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내부에서 하나의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자.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고구려와도 싸우고 있었고 한반도의 상황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결정을 합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자. 그리고 이 중요한 외교 임무를 맡게 되는 사람이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로 떠납니다. 하지만 이 외교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 전에 김춘추는 한 번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백제와의 전쟁 때문이었죠. 어느 날 김춘추는 고구려로 외교를 하러 갑니다. 신라가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를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신라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신라가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지 않겠다. 약속하면 도와주겠다. 신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죠. 결국 협상은 깨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신라 왕족이 고구려에 묶여버린 상황. 신라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때 움직인 사람이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고구려가 김춘추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였죠. 이 소식이 고구려에 전해집니다. 신라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결국 고구려는 김춘추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강해집니다. 김춘추는 정치를 맡고 김유신은 군대를 맡는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춘추는 다시 외교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구려가 아니라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황제 당태종. 김춘추는 직접 당나라로 가서 신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당나라가 함께한다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외교는 결국 성공합니다. 신라와 당나라 두 나라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동맹은 한반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삼국의 전쟁은 단순한 세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국제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죠.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 이 거대한 전쟁의 가운데에서 한 장군이 점점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김유신. 이제 그는 신라의 가장 중요한 장군이 되어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삼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릴 전투, 황산벌. 그리고 그 전투에서 김유신이 마주하게 되는 상대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백제의 계백.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백제. 오랫동안 신라와 싸워왔던 나라였죠. 하지만 이 시기의 백제는 예전처럼 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치도 흔들리고 있었고 국력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죠. 그래도 백제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계백. 백제의 마지막 명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계백은 신라군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력 차이는 엄청났어요. 신라군은 약 5만, 백제군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도 계백은 물러나지 않아요. 그는 황산벌이라는 곳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논산 근처였죠. 지형이 좁고 방어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백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죠. 출전을 앞둔 날, 계백은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입니다. 아내, 자식, 가족들이 적에게 잡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결사대였습니다. 백제군 약 5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군이 도착합니다. 지휘관은 김유신, 신라의 가장 강한 장군이었죠. 병력만 보면 전투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백제군이 먼저 공격합니다. 계백의 군대는 굉장히 강하게 싸웠습니다. 결사대였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전투, 신라군이 밀립니다. 두 번째 전투, 또 백제군이 버텨냅니다. 세 번째 전투, 신라군이 다시 물러납니다. 신라군 5만이 백제군 5천에게 막히고 있었던 것이죠.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유신도 이 상황을 보고 조금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라군 안에서도 조금씩 두려움이 퍼지고 있었다고 하죠. 백제군의 기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군사들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계속 이어갑니다. 네 번째 전투, 그리고 다섯 번째 전투. 결국 병력 차이가 전투의 결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백제군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도 계백의 군대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투는 끝납니다. 백제군은 거의 전멸합니다. 계백도 전투에서 전사하죠. 황산벌 전투.
이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백제는 사실상 큰 군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향합니다. 백제의 운명이 거의 결정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아직 더 강한 나라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한반도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김유신이라는 장군의 이름은 점점 더 크게 남게 됩니다. 황산벌 전투가 끝난 뒤 전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백제의 주력 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개백의 결사대가 전멸하면서 백제는 가장 강한 장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제에는 아직 왕이 있었고 수도도 남아 있었죠. 사비성,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부여 지역이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이제 이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또 하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옵니다. 당나라 군대 약 13만. 그리고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 군대 약 5만. 두 군대가 합쳐지면서 백제는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이 됩니다. 당나라 군대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신라 군대는 육지에서 올라오죠. 백제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비성 근처에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백제의 왕, 의자왕. 그는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산벌에서 이미 큰 군대를 잃었죠. 게다가 신라와 당나라 두 나라가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제는 버티지 못합니다.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백제의 왕 의자왕은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잡히게 되죠. 그리고 백제의 역사는 이 순간 막을 내립니다. 백제, 약 700년 가까이 이어졌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한 번의 전쟁으로 사라진 것이죠. 백제가 무너진 뒤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잡혔지만 백제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군대가 모이기 시작했죠. 백제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백제 부흥군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복신, 그리고 도침. 이 두 사람은 백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풍광, 백제의 왕족이었죠. 부흥군은 이 풍광을 왕으로 씁니다. 백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구, 지금의 일본입니다. 왜구는 오랫동안 백제와 가깝게 지냈던 나라였죠. 그래서 왜구는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배, 수많은 병사, 왜구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곧 신라와 당나라에도 전해집니다. 백제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도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소에서 두 군대가 마주하게 됩니다. 백강, 지금의 금강 하구였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해전이 벌어집니다. 당나라 함대, 왜구 함대, 그리고 백제 부흥군. 수많은 배들이 강과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전투가 시작됩니다. 왜구의 군대는 굉장히 강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함대도 쉽지 않은 상대였죠. 전투는 여러 번 이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투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전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당나라 함대가 점점 유리해지죠. 왜구의 배들이 하나씩 불타기 시작합니다. 강 위에서 배들이 충돌하고 불길이 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왜구 군대가 무너집니다. 백강 전투. 이 전투는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해전으로 기록됩니다. 왜구의 군대는 대부분 바다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 백제 부흥 운동도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풍광은 결국 도망치고 백제 부흥군은 흩어집니다. 이제 백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는 아직 더 강한 나라가 남아 있었죠. 고구려. 고구려는 여전히 강한 나라였고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삼국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 정복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김유신이라는 장군의 이름은 여전히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백제가 사라진 뒤에도 한반도에는 아직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남아 있었죠. 고구려.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냈고 당나라와도 수십 년 동안 싸워온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존재가 컸어요. 그건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실권을 잡고 있던 강력한 권력자였죠. 당나라가 여러 번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정복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소문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고구려의 운명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개소문이 죽은 뒤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남생, 남건, 남산. 세 형제가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내부 싸움은 고구려를 크게 약하게 만들었죠. 결국 장남이었던 남생이 당나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고구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적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까요. 당나라 황제는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이 기회다. 고구려를 공격하자. 그리고 이 전쟁에는 신라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도 고구려는 오랫동안 경쟁하던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다시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신라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 김유신이었습니다. 이때 김유신의 나이는 이미 꽤 많았어요. 젊은 장군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전쟁을 경험한 베테랑 장수였죠. 하지만 여전히 군대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신라 군대는 북쪽으로 올라가며 고구려의 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동 지역의 성들은 여전히 강했고 고구려 군대도 끝까지 싸웠죠. 그래서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여러 해 동안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는 계속 권력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고 당나라 군대는 점점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668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이곳을 향해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가 끝나면 고구려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삼국시대 전체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도 여전히 한 장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유신, 삼국시대의 끝을 지켜보게 되는 신라의 장군이었습니다. 668년, 마침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포위됩니다.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함께 성을 둘러싸고 있었죠. 수백 년 동안 강한 나라였던 고구려도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는 이미 권력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고 나라의 힘도 많이 약해져 있었죠. 평양성은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당나라 군대가 성을 공격하고 신라 군대도 주변 지역을 차례로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668년. 이 순간 고구려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고구려. 약 700년 가까이 이어졌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수나라의 침공도 막아냈고 당나라와도 오랫동안 싸워왔던 나라였죠. 하지만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한 시대도 함께 끝납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싸우며 이어져 왔던 오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죠. 물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서도 곧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삼국의 시대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유신.
그는 백제와의 전쟁에서도 앞장섰고 황산벌에서도 군대를 이끌었고 백강 전투 이후 전쟁을 이어갔고 고구려와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신라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었죠. 그래서 김유신의 이름은 단순히 한 전투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시대 마지막 전쟁을 지휘했던 장군, 그렇게 기억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김유신은 신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왕도 그를 매우 신뢰했죠. 그리고 607 13년, 김유신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79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긴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장군이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시대의 마지막을 지켜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뒤 신라는 그를 아주 크게 기립니다. 지금도 경주에는 김유신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유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전쟁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맹한 장군으로도 기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국을 하나로 만든 인물로도 기억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은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의 도움도 있었고 복잡한 정치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긴 전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유신, 삼국시대의 마지막 전쟁을 지휘했던 신라의 장군, 그리고 수백 년 이어진 새 나라의 시대를 끝까지 지켜본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